네, 60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죠.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가 2,000 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이런 건데요. 단순 입력 오류였지만 시스템이 왜 이걸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가 모시고 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장부거래 구조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창고에 돈은 뭐 한 5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 장부상에는 그 5만 원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예, 장부 안에 있는 그 서류상에 있는 이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잔고하고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증권사 그리고 특히 이번에 분자 같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그 상에서 네네. 서로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부상으로만 그 먼저 신속하게 아니면 뭐 그런 정합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잔고보다 그 실제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자산이 장부상에 이제 기재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근데 것이죠. 그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 우리 이제 앵커님에게 뭐 10만 원을 보내주면 현금을 뽑아서 이렇게 주는 수도 있지만 계좌로 송금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그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바로바로 신속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가 특히 뭐 그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부분 다 장부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요, 그거는 알겠는데 네네. 교수님이 저한테 돈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교수님의 잔액 한도에서만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네네.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발생하지 그게 않습니까? 문제 아니냐라는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장부 거래의 어떤 그 민낯을 좀 보여준 이런 사례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금고에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기 플랫폼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구조가 상당히 문제인 것이죠. 그건 일종의 화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유령 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유령 코인이라고? 네, 유령 근데 이게 코인이라고 빗썸의 얘기하죠. 문제 아닙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빗썸보다는 이제 과거 2018년도에도 모 증권사에서 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코인만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 뭐 증권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자산이 자기는 이제 금고 속에 있는 자산하고 장부상에 있는 자산하고 매칭을 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대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아침에 뭐 9시부터 뭐 오후에 뭐 4시까지인가. 예. 그러면 그 매일매일 그 잔액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다른 은행으로 송금 보내준 것도 있고 다른 은행에서 우리 은행으로 받은 그런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대사를 하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그 플랫폼에서 사고 팔고 하지만 그 실질 증권은 예탁 결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너십은 이제 그 KRX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 일과 시간이 끝나면 여기서 일과 시간은 이제 주식이 뭐 3시 반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간에 또 다시 마칩니다. 맞춰야죠. 네, 계속 마치고 있습니다. 코인은 그게 안 되는 네, 거예요? 코인은 이제 24시간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24시간이라. 네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하게 뭐 어떤 그 권리 관계가 이제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 잔고가 그 실질 잔고하고 장부상에 있는 잔고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맞추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유령 코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든 좀 제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제도적 대안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이게 내부 통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량의 코인이 지급될 때 실질적으로 이게 맞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2중 3중으로 검증을 했어야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자기네 자산은 이만큼인데 그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제 지급될 경우에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야죠. 언럿을 띄워준다든가 해서 이상 정보를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차단을 해줘야죠. 차단을 해주고. 그럼 이건 시스템 구축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과정상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 금융기관은 대부분 다 FDS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뭐예요?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그래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부정사항 의심된다든가 막 이러면 승인을 내주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으로 송금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뭐 그 휴대폰에서 사용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그 야간 시간대에 뭐 대량으로 돈이 인출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그 한 번 더 정지한다든가 거래를 그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교란 행위 뭐 특정한 그 휴대폰에서 계속 매도 주문을 많이 낸다든가 매수 주문을 많이 낸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그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이 이상거래 그 시스템이 있어서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빗썸이 사고 이전부터 팻핑거? 네네. 이게 이제 주문 입력 실수를 뭐 뜻하는 용어라고 하던데 이 위험을 알고도 방지 시스템 도입을 뒤로 미뤄왔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걸 네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근데 뭐 또 다른 보도는 보면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시스템을 완전 구축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네. 아마 이게 뭐 고의적으로 리스크를 좀 더 방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의혹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레딧 리스크, 프로드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리스크를 해치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상에서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또 시스템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20분이 지나서야 오지급을 인지를 했고 네네. 또 거래 및 출금 차단까지 또 20분을 더 허비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스템상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이제 운영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실시간으로 그 오지급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뭐 사전에 뭐 대응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발생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대응 체계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다만 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뭐 40분이나 시간이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사태를 신속하게 파악해가지고 조치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지금 뭐 99.7%인가요? 그 정도는 대부분 회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 대응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았다 이런 색의 평가도 좀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 카테고리 관련된 또 중간 결론을 삼아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시스템상에 뭔가 그게 허점 내지 미비점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영업을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뭐 아닙니까? 당국의 영업 허가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관련 법 체계 자체가 이제 예. 특정금융정보법이 있고 예. 그리고 뭐 그 특정금융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고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그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신고 수리를 이제 그 법에 담아서 운영이 되긴 했지만 예. 그 내부 통제라든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누나테라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차라리 제도권을 끌어들여야 네, 된다. 제도권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예. 그래서 2024년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법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갖다 아우르려고 하니까 제도적인 공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 지금 가장 이슈가 된 이런 부분은 법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아예 없습니까? 네, 그렇죠. 제도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보다는 그 업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법적 미비점 아니에요? 네, 규제 공백이 좀 있긴 한데 아마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예. 제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지금 담겨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과장 표현 화요고를 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상당히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스크라는 것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가상자산이 이제 들어온 게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근데 2013년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만 한 10여 년하고 조금 넘었는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어떤 리스크 사고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염력이 상당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상자산은 10몇 년뿐이 안 됐으니까 네.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라든가 어떤 사전의 설계 이런 부분이 좀 가능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아마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수치를 잘못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니 네. 입력 실수를 이렇게 할 거라고 확인해서 솔직히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금액도 뭐 솔직히 뭐 2,000원 주려다가 200만 원, 2천만 원 준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2,000개면 한 사람당 그 뭐 2,000억씩 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발생하리라 생각을 못했다.
했던 것이죠. 아니 근데 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보통 하다 보면 입력 0을 하나 더 붙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원을 코인으로 이게 입력 네, 네. 실수라는 게 이것도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실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단위에 대한 이슈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법정화폐로 지급하는 거하고 예. 코인으로 지급하는 건 차원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코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코인은 한 700여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가격이 높은 게 이제 BTC,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다음 뭐 이더리움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약간 분리를 좀 해놔서 법정화폐로 지급할 것이면 뭐 거기에 공을 몇 개 더 붙인다고 해서 이게 지금처럼 파장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뭐 2만 원, 3만 원 정도야 뭐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이 코인 자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위도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아마 시스템적으로 약간 그 법정화폐를 지급하는 룰하고 코인으로 지급하는 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섞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나머지는 법적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그 질문 좀 드리기 뭐해서 놔뒀는데 아무튼 상당 부분 회수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회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제 빗썸 차원을 넘어섰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수가 안 되는 것도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인을 지금 다른 코인으로 수합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면 그걸 현금화해서 현금을 아예 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는 그 대부분 다 돌려주는 게 맞죠. 예, 돌려주는 게 맞는데. 부당이득이니까. 네, 부당이득은 맞는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좀 한계가 좀 약간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보세요. 네네.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 계좌에 내 계좌에 다른 사람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점유도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배임죄라든가 형사적으로 책임질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가상자산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아, 그것도 달라요? 예, 예, 그 재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있기 때문에 그 실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보지 않아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왜 그게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그 전자 지갑에 이제 드론권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처분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민사적으로뿐이 해결할 수뿐이 없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아, 민사밖에 형사로는 네,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형사적인 책임은 좀 묻긴 그렇고 민사적으로는 이제 뭐 청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다 합해서 내가 다 써버렸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속칭 배째. 네.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 아마 그 대금을 회수하는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아, 또 민사는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네. 어제 또 금융감독원장이 또 이제 그 강력한 뭐 책임을 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아마 그래도 민사적인 부분이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좀 되네요. 네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황석진 동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